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네요. 미세먼지도 없고요. 어제 미세먼지가 좀 많아가지고 예, 외출을 못하고 어디 실내로 갔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없는 아주 맑은 가을 날이네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됐더라고요. 예, 과반 의석 확보를 하면서 당선을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바이든 시대가 드디어 개막을 했습니다. 지난 트럼프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관점을 볼 때, 법인세를 대폭 낮추고 하면서 기술주들이 완벽하게 주도 업종, 주도주로서 실적도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완전히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요. 이번 바이든 시대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기술주들이 좋은 어떤 성적들을 낼 거라고 보는데 수익률 면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훨씬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봐도 업종별 차별화는 있겠다. 이미 이제 기술주들은 굉장히 많이 리레이팅 된 상태인데 어찌됐든 뭐 블루 웨이브가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세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올리는 어떤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기술주들이 여기서 업사이드가 그렇게 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규제 부분도 이 독과점적인 어떤 기술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 어떤 정책들이 규제들이 약간 가해질 수 있는 이 민주당이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때처럼 완전히 활개치면서 기술주들의 폭발적인 어떤 실적 성장과 시세 분출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뭐 바이든 시대가 되면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케어가 이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리레이팅이 어찌됐든 뭐 트럼프 시대에서는 완전히 눌려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헬스케어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어찌됐든 바이오시밀러 업체는 뭐 누가 되든 상관이 없었지만 바이든의 오바마 케어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헬스케어 업종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거다 기술주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실적 발표 기대했는데 실적 발표 안 나왔죠. 제가 볼 때는 금요일 장 끝나고 발표를 하면 또 이제 주말 이렇게 이틀 쉬는 날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월요일쯤이 실적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주들이 장중 공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요청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장후 공시가 아니라 장정 공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장전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주와 이제 소통을 위해 가지고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글 요거를 이제 올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구나 회사가.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1월이잖아요. 그 셀트리온 배당에 대한 어떤 전망, 예,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 배당이 어땠는지, 예, 뭐 10년 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뭐 매년 받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을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서 이번에 배당이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을 한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바이든, 예, 바이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선거에는 과반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거죠. 근데 뭐 트럼프는 선거가 안 끝났다 불복하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참
여러 번 도전해가지고 안 됐던 분인데 이번에 드디어 됐네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도 근데 좀 왜 이렇게까지 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은 합법적인 유권자 7,100만 명을 통해서 뽑혔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불복하는 거죠. 예. 이게 뭐 불법적이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관찰자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쁜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뭐 조작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불복해서 이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내용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한다는 거는 시장에 그래도 조금은 불확실성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한번 과거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 과거 불복 사례와 주시장 영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2000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11월 7일 있었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소송전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당시 이제 미국 그 엘고 민주당 후보하고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가 플로리다에서 누가 승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되는 이제 부분이었는데요. 두 후보 간의 이제 표차가 굉장히 적었어요. 1784표.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플로리다 주 법상 격차가 0.05%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서 자동 재검표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해외 부재자를 먼저 재검표를 했는데 표 차이가 줄어든 거예요. 537표 차이로. 그러자 이제 엘고가 야 이거 진짜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불복 선언, 재검표를 해야 된다. 재검표하면 이거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불복 선언을 했고 이후 공화당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에 관련 사안을 맡겼어요. 결국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가지고 당시 IT 버블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그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조정받고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가해지니까 낙폭을 좀 보인 거예요. 시장이. 지금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조금 미리 조정을 받았다가 대선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불확실성 넘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게 증시의 낙폭을 조금 더 확대시켰다는 거는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나스닥이 23%, S&P가 8.2% 빠졌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게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져요. 근데 12월 12일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불확실성 해소를 이유로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눌렀다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판결이 되는 시기를 앞두고서는 이제 좀 해소되겠구나 불확실성이. 그래서 증시가 좀 올랐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이 소송 결과는요. 12월 8일 주별로 이제 선거인단 확정일인데요. 12월 8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결정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불확실성이 된다면 만약에 증시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약간 보합 정도 마감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좀 반영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그 기간의 한정은 요때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8일 정도. 만약에 이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대법원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 요 전까지가 불확실성 가능성이 상존하는 그런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와 1월 6일 의회가 그 결과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1월 20일 취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뭐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변동성을 뒤로 하면 2008년 오바마 행정부처럼 대규모의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사실 뭐
바이든이 된다고 봐야죠. 이거 뭐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이 대규모 부양책, 예, 새로운 또 정책에 대해 기대함,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방향, 우호적인 방향으로 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또 이제 업종에서도 조금 더 차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정책 중 미국 제조 부활 및 미래산업 지원 정책,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은 미국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통제를 위한 정책도 발표되겠지만 이로 위한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발표될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뭐랄까요,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냥 전체 지수 자체를 우호적으로 좀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바이든의 정책은 대규모 코로나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통제하고 부양책을 이용한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한국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까지 연결돼가지고 상당히 좀 타격을 크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트럼프 때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해요. 어찌됐든 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 당선이 돼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뭐 크게 변하지 않을 거지만 방식이 그래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통한 통상정책 관점에서 중국에 대응했던 것과는 다르게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역 측면에서의 마찰 압력은 축소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관세가 가장 그게 타격을 주는 거고,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이 마찰 압력이 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측면에서 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가치 측면에서도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안화가 얼마나 강세입니까? 달러 약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우호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중국 위안화 자체가 뭐 지금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내용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화 강세도 좀 우호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는 바이든 당선 자체가 우호적이다.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불복 이슈가 좀 남아있긴 했지만 뭐 대선은 바이든 승리, 상원은 공화당의 선전으로 지금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특이한 점은 역대급 대선 결과의 이런 반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요,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즉 시장에서 전망했던 수많은 그런 시나리오 뭐 그런 것들 상관없이 투자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죠. 우리나라 증시도 보세요. 와, 완전히 그냥 이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상관없이 그냥 그냥 끝났다는 어떤 관점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시장은 해소한 거고, 블루 웨이브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어떤 반응을 좀 보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대세 상승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19 지금 재확산이 엄청 심하죠. 19 그런 어떤 문제, 트럼프 대통령 불병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거는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불확실성도 아니고 큰 악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보다는 글로벌 각국의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이슈보다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블루웨이브 가능성으로 조정을 보였던 성장주들의 어떤 재랠리, 그 중에서도 이제 기술주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거는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이제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미국 선거 결과 발표 이후 급락한 채권 금리,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들이 성장주의 어떤 재랠리를 좀 증명을 해주고 있다. 결국은 이제 매크로 변수들이 결국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이 대선이 끝났다는 것 자체를 시장은 확실하게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있는 거고, 성장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도 보여드린 거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어떤 기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부분. 중국하고 이제 관계에서도 적대시하는 그런 고립주의를 이제 펼치면서 관세 폭탄을 매기는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분쟁이 격화된 거고 증시는 거기에 타격을 크게 받은 건데요. 민주당은 조금 그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서 대해요. 중국을 견제하는 정도에서 다자 외교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어떤 견제를 한다든지 하는 식이지 막 뭐 관세를 막 폭탄으로 매기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진 않거든요.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어떤 정책 방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 마찰의 강도가 이제 적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목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해가지고 막 하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과는 굉장히 완화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우호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그 타격 자체도, 무역적인 타격도 적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법인세 인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테크 플랫폼 기업에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기술주들은 뭐 실적은 늘어나니까 좋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 대비해서 지금부터는 조금 투자 심리 자체가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오바마 케어가 부활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바이든 시대에서의 어떤 주도하는 업종 자체는 헬스케어 업종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제 이런 쪽도 좋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전기차 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쪽 반도체 쪽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와 전기차 배터리 쪽이 가장 좋은 어떤 수익률을 내주는 그런 업종이다. 근데 제가 밀어붙이는 장기 투자 업종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어떤 정책 기조에 굉장히 아주 부합되는 측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트럼프가 돼도 이제 문제없는 장기 투자 업종이긴 했지만 바이든 시대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정책의 좀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요. 세금 쪽에서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인상을 하고요. 대형 IT 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를 이제 변경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별로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5G, AI,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연구 개발에 3천억 달러를 투자한다 해서 5G도 아주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5G들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였죠. 그리고 이제 기후 번역, 이제 그 재생에너지 쪽.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했어요. 우리 이산화탄소 규제 받는 거를 이 협약을 탈퇴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거를 탈퇴하냐? 야, 참. 아니 미국이 이게 큰 어떤 CO2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로서 그래서 야, 이게 신재생에너지 물 건너갔구나 딱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뭐랄까요, 태양광하고 풍력 쪽은 중장기 투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쪽은 저는 실적 증가가 뚜렷하게 우리나라 기업에 있을지 여부가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쪽 산업에서 뭐 완벽하게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1위, 2위를 뭐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뭐 뒤집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방향은 맞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선두권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차전지 배터리 쪽은 완전히 선두권이잖아요. 예, 이게 주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쪽이 확실하다고 봐요. 투자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전기차 시대를 더욱 앞당기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힘을 가지고 있고 주도력을 갖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의 어떤 탑 픽이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복지 부분 보면 형 건강보험 체계 공공 옵션을 추가한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이제 부활하는 그 부분이 핵심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바이든 그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부분과 국내 영향을 보면요. 키움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진단 검사를 모두 무료를 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진단업체, 의료기기 업체, 마스크 업체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무조건 신속하게 치료제 백신 출시에 목표를 뒀었죠. 그래서 CMO 관련 기업에 굉장한 어떤 모멘텀을 줬죠. 뭐 국내 이제 SK케미칼이라든지 녹십자, 삼성바이오 이런 업체가 보다 더 이제 시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좀 줬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를 이제 부활시키게 될 건데요. 미국인의 97% 이상을 이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리레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의약품의 수요가 이제 커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될 거라 보여지고요. 뭐 유럽하고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보험 활용 증가로 의약품 가격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셀트론에 완전히 부합되는 이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인 거죠. 약가 정책은요, 트럼프 행정부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타국가와 동일한 약가 경쟁 유도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관점이었고요. 여기는 가격 상승을 제한한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그 헬스케어 기업들로부터 더 이제 이제 선거 자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더 많이 이제 모금했어요. 그만큼 바이오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든을 선호했다는 거죠. 자기들이 유리할 거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가지고 이 막 약가 인하 관련 행정 명령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막 내놓으면서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헬스케어 업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업종 자체 어떤 주가도 별로 좋지 않게 만들었고, 그 부분이 미국의 헬스케어 업종이 아마 좋아지게 되는 어떤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그래서 국내 영향으로는 당연히 저가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수출 확대,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셀트론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합병 등 여러 현황과 관련하여 소통에 대한 주주들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과 대면 미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에 최근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공통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회사 측에서 주주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이제 요청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고요.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여러 가지 어떤 질문 사항 중에서 첫 번째 홀딩스 합병 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 및 셀트론 지분 추가 확보 방안은 뭐 이렇게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어쨌든 뭐 홀딩스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가 설립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밝혔지만 세무 규정상 설립 후 1년이 경과돼야지 셀트론 홀딩스 합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설립하고 나서 1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설립됐으니까 내년
9월 달에 합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년 동안은 합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이제 규제상 절차가 이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고요. 내년 12월 이내로 3사 합병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홀딩스 간 합병, 지금 현재 셀트론 홀딩스와 새로 설립된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의 합병 시기에 셀트론 3사 합병도 같이 진행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지분 추가 확보 방안은 이게 이제 그 자회사가 되잖아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지금 20% 20%의 지분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거에서 공정거래법 이제 개정안, 이게 이제 국회 통과되면 30%를 자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10% 추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근데 기존 자회사의 경우는 20% 유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추가적인 확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다만 지속적으로 추이 및 회사에 대한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외국의 재무적 장기 투자자 유치에 대한 추진 내용은 해서, 현재 셀트론의 이 어떻게 보면 과거와 같이 뭐 테마섹이라든지 아이온 인베스트먼트 같은 그런 재무적인 어떤 장기 투자자를 추가적으로 좀 추진하는 어떤 부분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 같은데요. 현재 21.5%의 외국인 지분을 장기 투자자 위주로 다양화할 경우 주가 안정, 기업 가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최근 보니까 외국계 자본의 장내 지분 매입 동향이 있는 것으로 좀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지속적인 IR 활동으로 주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 제시 등을 좀 이끌 거고, IR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외국계 또는 유수의 기관 투자자 등 장기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장기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자가 있으면 수급적으로 가장 베스트하고 가장 공매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뭐 그냥 뭐 저런 뭐 테마섹 같은 저런 장기성의 어떤 자금의 주주가 뭐 한 5%막 6% 이렇게 지분을 이제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공매도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긴 하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공장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제3자 유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분을 매입이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공매도에 대한 회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도 지금 뭐 매일마다 공매도 분석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본원적인 경쟁력을 개선하는데 뭐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인 IR을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는 등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저 공매도를 뭐 어떻게 회사 측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좌사 취득이라든지 현금 배당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제 좌사 취득한 적도 있었고, 현금 배당도 한 2013년도 이럴 때 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규모가 크진 않았는데 사실 현금 배당하는 거는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도요, 그거 잘못하면 이 큰 자금 투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이 세금 부분에서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 입장에서도 사실은 현금을 지금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뭐 공장 그거 늘려가지고 이제 캐파 늘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게 더 미래의 가치에 증대되는 요인이지, 그거 괜히 현금 배당 써가지고 현금 소진하는 거는 저는 주주한테도 득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서 공배도는 해결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많은 주주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이제 의견을 주신 내용 같은데요. 공시상 발생할 경우에 장전 또는 장중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은 중호 경영상의 경우 공시의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요. 당일 공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키고 있다 하는 거고요. 어, 지금 분기별 실적 공시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시 후에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 및 문의 내용 답변, 장중에 공시를 접촉하지 못하는 주주의 배려 등의 측면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후 공시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며 주요 상장 회사들도 이와 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중에 공시를 접촉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실적에 대해서 장중에 대응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판단해 보니까 장후 공시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주요한 어떤 회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왜 이제 장후 공시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예, 왜 그런지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장후 공시가. 사실 실적이 만약에 안 좋거나 뭔가 악재가 있는 거를 발표하는데 장중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폭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장후에 공시하면 이게 약간 좀 완충되겠죠. 시간이 딱 딜레이 된 채 또 이제 뭐 다음날 열린다든지 주말 뒤에 열리거나 하면 그렇죠. 근데 호재 부분은 장중에 나오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 확 뜨면서 예. 순간적인 수급에 의해서 예. 근데 이게 안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내용이 나올 때는 장중공시가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은 내용이 나올 때는 장중공시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측은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금요일 장 종료 후 공시가 될 경우 2일간의 휴일로 인하여 주주들의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곤 하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전 공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전 공시. 예. 장전 공시 하면 조금 더 주주들의 이런 어떤 의견, 장중에 하자는 의견과 회사 측의 어떤 약간 좀 배려, 대부분 이제 어떤 배려 측면에서 볼 때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주총시의 주식 배당은 19년이 마지막이라는 발언 및 분기 배당 요청 이런 걸 분기 배당을 요청을 한다. 하여튼 뭐 질문을 준 거에 대해서 답변했는데요. 최근에 현금 배당 및 주식 배당의 두 개 방안 중에서 주주들에게 어떤 방안이 좋을지 최근 상황, 향후 투자 계획, 재무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 검토 중에 있다. 당사는 지속적인 주주치나 IR 활동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중에 이제 뭐가 좋은지를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주식 배당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현재 시청에서 보세요. 5% 현금 배당한다고 보세요. 2조 원이 필요합니다. 2조 원이. 그 2조 원을 뭐 현금 배당하면 5%줄 수도 없는 거죠. 줘봤자 한 1%? 예, 1%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란 말이에요. 예, 시가로 따질 때 보면 3, 4, 한 4조 가까이 되는 거, 4천억 예, 이래 되는 거거든요. 야, 그거를 지금 뭐 다른데 성장하는데 써야죠. 예, 그걸 현금 배당하는데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예,
제가 볼 때는 주식 배당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있느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경영진은 외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계 장기 투자자 유치 활동에서 뭐 해외 뭐 캘퍼스라든지 뭐 노르웨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기성으로 아니면 중동의 어떤 국부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유치 활동을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손정희 회장과 또 이제 저기 중동 쪽은 또 사우디 쪽은 굉장히 커뮤니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유치 활동을 좀 편다면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죠. 이번에 이 코로나 치료제까지 한번 성공을 하면 그런 큰 장기성 어떤 그런 측에서 이런 기업에는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주주로서 동행해 보겠다 이런 어떤 판단도 서지 않을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매도도 그렇고 주주 가치를 올리는 부분도 결국은 회사 측에서 근원적인 어떤 노력들, 실적 증가,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IR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능할 거라 봐요. 그리고 주식 배당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질문. 코로나19 수익금으로 자사주 매입 후에 속아가는 방안은? 해서 이렇게 또 질문을 준 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 초에는 뭐 사실 이 부분에는 예상을 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셀트리온이 앞으로 뭐 5년, 10년의 어떤 그 경영 목표와 이제 그런 스케줄링을 가질 때 사실 코로나19라는 부분은 그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한다면 성공을 해가지고 진단 키트라든지 지금 항체 치료제 쪽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매출 자체가 이제 조 단위로 이제 예상치 못했던 게 붙어버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뭔가를 또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주주가치 제고에 뭔가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올해는 아니고 당연히 지금 지금은 아니고 내년도에 어떤 주주가치 제고할 수 있는 거를 해볼 수는 있죠.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는데 항체 치료제 수익금이 뭐 조 단위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충분히 회사 측에서는 주주에게 뭔가 혜택을 분명히 해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 이게 성공만 하면 사실 뭐든 가능해요. 뭐든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성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 경증 환자 대상 18명이긴 하지만 굉장히 베스트한 어떤 결과가 나온 부분은 사실 이거 성공 안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결국은 그게 진짜 성공을 이뤄내게 되면 주주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혀. 뭔가 우리가 예상 못한 뭔가가 확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절대 셀트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어떤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주주들에게 커다란 어떤 선물과 혜택을 주는 게 그동안의 셀트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8번째 질문은요. 코로나19 치료제 원가 판매 시 영업이익률 하회 우려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원가로 판매하면 이제 매출의 부분에는 긍정적인데 그게 이제 더해져 가지고 지금 영업이익률 셀트론의 뭐 40%대를 조금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원가로 파는데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 그렇죠? 해외에다가 파는 게 핵심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영업이익률 하회되는 부분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치료제 개발 비용 및
국민건강 기여 등을 감안하여 정부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격을 책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이 기존 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 전환 등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다. 그래서 다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회사를 믿으면 돼요. 외국 회사의 판매 금액을 고려하고 치료제로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이제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일라이 릴리사는 미국 정부와 계약한 금액 자체가 1바이알당 1250달러인 것으로 파악됐다. 1회당 140만 원이다. 셀트린이 이게 원가가 50만 원 정도라고 밝혔었죠. 예. 그러니까 얼마로 측정하면 될까요? 100만 원만 책정해도 뭐 무난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하회되는 부분은 너무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국내에 파는 부분은 크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셀트론이 이렇게 또 주주들의 어떤 궁금한 사항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답변을 준 거 참 주주들의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어떤 답변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성공했을 경우에 어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주가치 재고에 뭔가를 할 거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좀 이벤트가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어떤 투자자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들 수 있는 거죠. 예. 글로벌에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그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에 관련된 내용 보면요, 지난해 이제 배당 같은 경우 주식 배당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세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주당 5% 주식 배당을 했잖아요, 지난해. 그러면 이제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요. 액면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하거든요. 액면가가 1,000원이잖아요, 셀트로는. 1,000원 기준으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없는 셈이죠, 거의.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배당이 저는 낫다고 봐요. 주주 입장에서도. 예. 그래서 보시면, 예. 주식 배당은 이제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현금 배당 받았을 때는 배당금으로 한 100만 원 받았으면 15만 4천 원이, 예, 이 원천징수 이제 배당 소득세로 나가는데, 이 주식 배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액면가를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너무나 적어요. 1,000주를 보유했을 경우 50주 배당주를 수령할 예정일 경우, 예, 어떻습니까? 세금은 7,700원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주식 배당이 낫다고 봅니다. 예. 저도 이제 주식 배당이 아니면 현금 배당으로 5%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애매해지는 거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이게 이제 금융소득,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해서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걸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현금 배당이 되면. 그래서 과거 이제 연도별 셀트론의 이제 배당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거의 매년 2012년부터 이제 봤는데, 예, 데이터를 좀 추출해봤는데 항상 배당은 줬어요. 야, 이 바이오 기업이 배당을 이렇게 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주주를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2012년도에는 주식 배당은 주진 않았어요. 근데 현금 배당을 100원을 줬죠. 2013년도에는 1.5%의 주식 배당과 15원 정도의, 그러니까 이번에
현금 배당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주식 배당 쪽으로 크게 주고 뭐 한 3, 4% 주고 뭐 한 1% 정도는 현금 배당 정도?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이렇게 줬잖아요. 5% 주식 배당. 근데 이제 이 올해 4%의 이제 주식 배당과 이제 한 1% 정도 되는 이제 이걸 이제 금액으로 측정하겠죠, 당연히. 요 정도의 현금 배당, 그런 가능성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의 사례가 좀 좋은 사례였던 것 같고요. 14년도에 3%, 15년도 3%, 16년도 5%, 17년도 2%, 18년도 2%, 와, 작년에는 5%. 이거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가가 낮은 상태인데 20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걸로 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예상했을 것 같고,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야, 올해 실적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배당을 확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배당을 어떻게 줄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주식 배당으로 주게 될 것 같고요. 많은 주식 배당 플러스 약간의 현금 배당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올해 워낙 이제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줄 수도 있고, 내년도 또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개발된다는 회사 측에서도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또 추가적인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그런 책정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 배당을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요 배당률을 더한 정도만 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이게 복리입니다. 복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1.5% 주식 배당을 받아서 계속 보유한다는 전제로 계속 보유를 했다면, 그러면 요거만큼 늘어난 주식 수에서 또 거기에 3% 더해지는 거고, 또 요만큼 늘어난 거에서 거기에서 또 3% 복리로 늘어난 거예요. 달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셀트리온을 장기로 보유를 해야 되는 이유였고, 장기로 보유한 사람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랬던 사람과의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고, 무슨 얘기 아시겠죠? 복리로 인해서 이걸 장기로 보유하신 분들은 배당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장기 보유해야 되는 이유, 확실하게 우리가 배당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예상 못한 실적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또 주주가치 제고를 뭔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올해와 내년도는 무조건 보유를 해야 돼요. 내년에도 배당을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빠뜨린 부분인데요. 요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될 때 현 시점에서 한국 증시가 굉장히 매력이 높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중국 증시가 바이든 시대에 있어가지고는 트럼프 때보다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는 대세 상승의 그 시작점, 외국인이 지금 중국 증시에 자금을 꽉꽉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집하는 기간 동안 주식이 좀 못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미국 외국인이 중국 증시를 상당 부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리레이팅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역별 이제 12개월 향후 12개월 펄을 보면, 주가 수익별을 보면 지금 미국은 22배 정도 되고요. 높은 수준이죠. 근데 한국은 12배. 와, 너무 낮아요. 중국도 글로벌 평균 대비 19배 평균 대비해서 낮은 수준이에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도 중국과 한국이 워낙 낮아요. 저는 내년도부터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주는
증시 중에 선두권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EPS 변화율을 보세요. 향후 12개월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 보시면 아시아가 가장 빠른 어떤 성장률을 보일 걸로 보여져요. 실적 측면에서. 코로나 피해를 거의 안 봤으니까. 그렇죠? 한국도 내년 EPS 증가율 1.9%. 그렇죠? 대만이 제일 높네요. 대만 증시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좀 덜 피해를 본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함께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를 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줄리라 봐요.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 국면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 중심에 성장 업종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투자 전략 변경은 없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바이오시밀러 셀트론 그룹주 그리고 이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2차전지 업종 자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호재로서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또 한 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또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네요. 항상 월요일 날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 박사는 또 좋은 내용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T-minus 10, 9, 8, 7, 6, 5. We have to go for ready to start. 2, 1, 0. Booster ignition and liftoff of Shuttle Endeavour with NASA's final space station crew compartment that brings a bay window view to our celestial backyard. Houston, Endeavour, roll program. Roger, roll, Endeavour. This is Mission Control Houston. Endeavour's roll maneuver is complete. It is now in a heads-down position on track for its flight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30 seconds into the flight. Atlantis almost 2 miles in altitude, almost 6 miles downrange from the Kennedy Space Center already, traveling 500 miles an hour.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now throttling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going into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breaks through the sound barrier. 32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